자, 376페이지. 노마차 4번에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이 나왔을 때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은 근데 뭐 기각재결 또는 각하재결 등이 나왔을 때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놨잖아요. 51조에 따라서 소위 재심판 청구 금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 생각하는 게 이제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소위 재결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재결 취소송. 뒤에 가서 공부할게요는. 그래서 뒤에 재결 취소송 파트에 잘 나와 있고요. 자, 2번 가봅시다. 큰 숫자로 2번.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인용재결 나왔을 때 불복하고 싶겠죠. 자기가 어떤 처분했는데 이게 인용됐을 때, 처분했는데 소위 인용재결이 나와버렸을 때 피청구인 이제 불복하고 싶을 텐데 이때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르면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니까 이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판례의 입장, 부정설의 입장이에요. 부정설. 그래서 이 테마가 문제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설이에요. 학설이. 부정설로 가는데 다만 예외적 긍정설이 있어요. 예외적 긍정설도 부정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걸 취소하는 제기를 해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니까 단체장이 소송을 대신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외적 긍정설이에요. 어떤 조금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한번 보십시다. 일단 오른쪽에 가서 학설, 부정설이죠. 일단 기본적인 맥락이 부정설이고 뭐 긍정설은 없어요. 긍정할 수는 없어요. 뭐 조문이 있는데 긍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고 부정설을 취하되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은 부정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결국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를 해버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니까 직접 소송을 수행 못하니까 지자체장이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외적 긍정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뭐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관소송의 영역이고 이런 기관소송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해결할 부분이지 이것을 항고소송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결국 법원도 이런 인용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뭐 검토도 판례 입장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8페이지는 좀 다른 얘기죠. 378페이지 고지제도는 어떤 처분을 할 때 처분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기억할 것이 고지제도는 행정절차법에도 있어요. 거기 행정심판만 써놨는데 헷갈리실까봐. 자, 행정심판법상에도 고지제도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법상에 고지제도는 이제 26조에 있는데 얘는 특징이 절차법 26조에 있는데 얘는 특징이 이런 고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얘는 아무런 뭐 법적 의미가 없는 그냥 훈시적인 규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있는 고지제도를 뭐 이행 안 했다 할지라도 뭐 아무런 뭐 제재가 없어요. 절차법 자체 그런 항목 자체가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가 좀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다. 자, 조문만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58조 행정심판의 고지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라. 1호 2호 이런 걸 알려주고 이게 이제 직권고지죠. 무조건 알려주는 직권고지고 서분의 상대방 공표하시고 이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이해관계인 공표 요구.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요구했을 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뭐 제3자 등이 요구했을 때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알려준다. 이게 이제 요구에 의한 고지 또는 신청에 의한 고지 또는 청구 고지라고 부르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잘못 고지했을 때 효과가 행정심판법에선 23조, 27조 조문이 있어요. 그것만 봐둡시다. 그래서 23조에 가면 읽어봐 볼게요. 2항 행정청이 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고지하거나 오고지, 잘못 고지해서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다른 기관에 제출했을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주고, 이때 날짜 계산할 때는 엉뚱한 기관에 제출되었을 때부터 청구가 된 것을 봐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조에 가면 1항이 우리가 알다시피 안날 90일, 3항이 있은 날 180일인데 5항 가면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을 때, 오고지했을 때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심판은 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을 보겠다. 적법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판례는 이 27조 5항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95일쯤에 행정심판 청구하면 이거 세이프 된다는 얘기죠. 적법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95일쯤에 행정소송 제기하면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으면 안날 90일이죠. 그래서 이 조문은 27조 5항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돼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95일쯤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일단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재결을 받고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사실. 자, 꼭 기억할 거. 27조 5항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7조 6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리지 않았을 때, 불고지했을 때는 1항은 적용되지 않고 3항만 적용되죠. 있은 날 1년의 제한만 있을 뿐이다. 안날 90일 제한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배설을 볼게요. 배설에서 의의에서 고지도 의의가 나와 있고, 성질 하나 체크합시다. 성질. 고지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고지란 것은 그냥 일정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소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조가 발생시키지 않는 고지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질. 자, 넘어가죠. 이번에 종류 1번 직권고지. 아까 봤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이번에 청구한 고지 있었죠? 넘어가시고 3번 와보세요. 불고지든 잘못된 고지 효과에서 1번 체크하시고 1번 고지를 잘못했을 때 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행정처분마저 하자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는. 이 고지는 처분의 절차가 아니에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거칠 절차도 아니고 처분의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에요.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는 잘못 고지했다 할지라도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미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죠.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판시를 했었어요. 꼭 기억하시고. 근데 오른쪽에 이제 이번에 불고지 효과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고요. 거기서 이제 꼭 기억할 것은 27조 5항과 관련해서 382페이지. 판례는 심판법 27조 5항, 국법 18조 5항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행정처로부터 심판 제기기간을 법정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서 심판을 제기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이 친구가 착각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재소기간을 지나게 됐다.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심판법 끝났죠? 이제 소송 갑시다. 아주 짧게 끝났죠? 네. 이렇게 심판법은 제가 짚어드린 것들만 잘 받으시면 넉넉하게 공부했으니까. 자, 이제 행정소송 하죠. 우리 행정법의 하이라이트 소송. 자, 383페이지 행정소송의 의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행정소송은 옛날부터 있었죠. 아주 옛날부터. 그죠? 아주 옛날부터 계속 왔었고, 84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시험에 집계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거기, 이번에 1984년도 1차 전면 개정에서 네 번째 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관한 절이 이때 처음으로 신설했죠. 이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취소 소송은 있었는데 그때는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갖고 와서 행정행위가 취소소송 대상이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행정행위를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문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행정행위하고 처분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고 결국 우리 판례가 조금씩 처분의 개념을 넓혀가는 거예요. 종래 행정행위만 처분을 보다가 이제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도 처분의 개념에 슬슬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점점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정도 일단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당시에 원고적격 조문도 이때 신설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내려와서 94년도 2차 개정이 있었고 이제 뭐 근데 이때는 사실 이건 듣기만 해서 이때 이제 종래 행정소송 2심제였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2심제였는데 이제 3심제로 바뀌어지죠. 이때 와서. 그래서 행정법원이 설치되면서 3심제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과거에는 전심 절차에서 행정심판이 필수적 절차인데 임의적 절차로 바뀌어버려요. 이때. 그래서 실질적인 3심제가 보장되죠. 즉 과거에는 3심제는 아닌데 마치 3심제처럼 운영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이 필수적 절차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행정심판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까지 판례들을 보면 행정사건이 보통 두가 아니고 누로 끝나죠. 뭐 구사누, 구삼누 이렇게. 우리 판례 번호가 구누도 가면 이제 행정 사건인데 그때 90년대 중반 이전 다 누로 끝나요. 지금은 두로 끝나죠. 뭐 2007두, 2008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때 2심제, 지금은 3심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됐죠. 이건 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정안이 항상 만들어지고 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개정안이 항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죠. 꼭 그 선거철에 하여튼 뭐 할 때 걸리죠. 이제 개정안이. 근데 우리는 뭐 대통령 선거할 때 꼭 걸리거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걸리고 그래가지고 개정안이 항상 폐기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자들은 개정안을 계속 주기차게 올리고 있고 개정안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꼭 기억해 두십시다. 이것도 역사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 중심으로 먼저 한번 이루어졌었어요. 대법원에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고, 그 대법원 개정안의 그 핵심 요 인물은 서울대학교 박정원 교수님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근데 박정원 교수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죠. 그분의 이력이 아주 독특하고, 3대 시험 중에 이제 2개 시험을 수석했던 아주 독특한 분이죠.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력고사,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우리가 졸업할 때 세 중에 이제 두 개가 수석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천재죠, 천재.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하시다가 이제 판사 하시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가셨는데 아주 독특해요. 경력도 독특해요. 독일 가서 유학했는데 학파는 프랑스 학파예요. 참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학하셨는데 박사학위도 거기서 따셨는데 근데 독일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독일이 역시 쓰레기다. 그래서 프랑스가 좋다. 그래서 프랑스 학파의 대가가 되죠. 아주 희한한, 그래서 뭐 아마 독일 행정소송이 좋지 않다는 걸 연구하려고 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 이제 프랑스 학파의 이제 김도희 교수님 제자니까 아주 후배로서 아주 가장 주축이죠. 우두머리. 그 독일 학파의 이제 수장은 저희 지도 교수님 정한희 교수님이 독일 학파 수장이고 그래서 이제 수장이 항상 싸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대법원 개정안에 하면 이 양반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정안을 자기가 주축을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보면은 여기 제가 안 써놨지만 원고 적격도 무한히 확대돼요. 그냥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넓혀놓고, 그러니까 뭐 소송상 이익이 있으면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넓혀놓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라기보다 가장 파격적인 게 소송의 대상 무한히 확대했죠. 행정청행이면 다 집어넣었어요. 행정행위, 행정입법, 사실행위 전부 다 취소송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프랑스처럼 월권 소송처럼 다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파격적인 게 소외 대상 넓히고 원고 무제한 넓히고 이게 이제 가장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그 밖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들 이제 필요하다고 봤던 것은 의무행 소송 도입 필요하다, 예방적 금지 소송 도입 필요하다. 이것은 뭐 다들 인정했고, 그래서 그런 걸 골자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될 수가 없죠. 누가 반대했겠어요? 독일 학파.
다수잖아요. 그래서 정한이 교수님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이제 소외 대상과 원고적 격은 터치하지 마라. 그건 놔두고 이제 의무행수성, 그 다음에 예방적 요거 도입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그게 법무부 행정법 개정안이고 이게 현재 개정안이죠. 결국 이 개정안에서 하면 이제 독일학파의 승리라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 법무부 개정안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에 관한 부분하고 원고적 격은 거의 터치를 안 한 쪽이에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흘러가고. 자, 가장 특징이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의 항목으로 아예 넣어버렸죠. 명문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당사자 소송이다. 그것은 뭐 옛날부터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가장 문제가 거기 기타. 거기 기타 행정상 급부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잠깐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기타 행정상 급부이행 청구 소송. 이거를 보통 학자들이 독일법상의 일반적 이행 소송과 결국 같은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독일법상의 일반적 이행 소송을 도입을 하는 거다. 도입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저 일반적 이행 소송은 제가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 그냥 개념만 알면 돼요. 저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독일 학파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저 일반적 이행소송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제가 독일 얘기, 프랑스 얘기 하지만 결국 이 행정소송의 주축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소송의 대상을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원고를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이거 다 여기 다 걸려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적으로 독일이든 프랑스든 다 이제 인정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번에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의 도입. 이것은 뭐 어떤 학자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봤었죠. 다만 이제 조금 또 깊이 들어가면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때 거부 처분 취소송을 필수적으로 병합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의무이행 소송만으로 그냥 그 의무이행 소송만으로 권리 유지 가능하게 할 거냐. 이게 항상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과 짝을 이루는 게 저기 어디 6번이죠. 6번. 가처분 제도. 이런 적극적 제도들, 다시 말해 이행소송 계열로서 의무행소송이라든가 예방적 금지 소송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적극적 권리 유지 수단인 가처분 제도가 따라와야죠. 그래서 2번과 6번은 한 짝이죠. 항상. 짝. 실과 바늘 사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쓰면 완전히 빵점이죠. 의무행소송은 도입이 필요한데 가처분은 도입 필요 없다. 이렇게 쓴다든가 거꾸로 쓴다든가 이러면 완전 빵점인 거죠.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만 조금 손을 봤죠.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이익도 원고적 기업을 판단할 때 포섭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살짝 바꾼 거죠. 이거는 사실 뭐 독일법계에서도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법률상 이익 그러면 법률로 한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바꿨던 거고, 뭐 그 밖에 이제 간단하게 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소변경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명문의 규정을 두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 조문 안도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냥 조문을 두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해서 우리 행정심판법처럼 중대한 소리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자면 정말 실무상 중요한 게 7번이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 신설. 여러분 나중에 행정소송 하시는 줄 알겠지만 행정소송의 가장 큰 어려운 것은 원고 측이 자료가 없어요. 전부 다 자료가 피고 측에 있고 이 피고 측의 자료를 끄집어내려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 또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게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요건이 신설이 돼가지고 무기평등 원칙, 즉 대신구조를 확보하겠다. 이거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행정소송의 즉 행정소송에서 직권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농도. 그 다음에 뭐 결과제거 의무를 명문화시키겠다라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화해 규정을 신설한다. 이것도 사실 특징이죠. 우리 행정소송이 아무래도 이제 우월적 공권 행사에 대해서 다투다 보니까 화해가 사실 개념적으로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은 화해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럴 필요성 차원에서 이제 이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안에 있었던 거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개정안은 그때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개정안 상태로 머물러 있죠. 작년에 이제 올렸다가 회기가 끝나가지고 폐기됐고 다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시고, 노마차 4번의 행정소송의 한계는 뭐 읽어보시면 되죠. 이거 뭐 굳이가 이걸 우리가 뭐 지금 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노마차 4번. 일단 넘어가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어차피 다 있으니까. 다만, 다른 건 넘어가되, 이제 387페이지 가서, 거기 뭐 몇 가지 소송들은 현행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 가번의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뒤에서 볼 거니까, 거기 양가로 다번에 387페이지 양가로 다번에 일반적 이행소송 요것만 한번 학습해 보려고 이게 뭐 어떤 건지 드러나 보십시다. 일반적 이행소송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독일 애들은 행정행위만이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그래서 행정행위 취소소송 다투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발급은 음행소로 가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찌끄러기들 긁어 모아가지고 소위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번역이 썩 좋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뉘앙스는 이게 알게마인이라는 뉘앙스가 보통 이제 알게마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이거는 나머지라고 번역하면 사실 딱 맞는 거예요. 뭔가 특정되고 남아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 나머지. 뭐에 나머지? 행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행정행위를 제외한, 그 행정행위는 취소를 구해야 되는 취소소송. 행정행위 발급을 요구할 때는 음행소송.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끌고 모아서 뭐가 됐던 간에 뭐 내부행위든 사실행위든 다 끌고 모아서 나머지를 다투는 데들을 일반적 이행소송이라고 보통 번역을 할 뿐이죠. 뭐 제가 번역했으면 뭐 찌끄레기 이렇게 뭐 찌끄레기 이행소송 또는 이렇게 찌끄레기 딱 그러면 딱 맞는데 뭐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행소송 이렇게 찌끄러기 이행소송 그러면 딱 맞는데 왜 그런 걸 안 쓰지? 그런 말로 번역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딱 가슴 맞았잖아. 아, 찌끄레기구나 이게. 또 좋은 말이 있나요? 이거 뭐가 이렇게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게 특정이 되고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칭하는 뭐 좋은 단어 있나요? 나머지 말이 제일 좋죠. 나머지가 제일 좋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이행소송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이 독일에서 사실 시도가 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독일법 학자들이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취소소송과 음행소송,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적인 소송 이렇게 다투자. 이게 독일 행정법의 사실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게 소위 일원설 입장이고, 이원설을 취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일반적인 소송 없으니까 가능한 한 처벌의 개념 넓히자. 이게 이원설이고 판례가 이원설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자, 알아두십시다. 예. 제 박사 논문 주제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388페이지.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앞에 항고소송이는 어차피 법조문에 있으니까, 다 넘어가시고, 법정 외 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일단,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죠. 행정소송법에 이런 조문 소송들이 없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일단 항고소송, 당사자, 민중기관 딱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 항고소송은 세 가지만 있죠. 취소소송, 무해당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요것만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음행소송이라든가 또는 처분의 불발급을 요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없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의무이행소송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이죠. 내가 신청했던,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처분을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것은 법원이 직접 나한테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권력분리 원칙을 해체시켜서 본다 할지라도 법원이 저한테 처분할 수는 없죠. 법원은 사법부니까. 그래서 이 의무소송의 기본적인 본질은 결국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처분을 법원이 행정처에게 발급하라라고 명령하는 제도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음행소송이에요. 자, 보실까요? 음행소송은 행정처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되거나 또는 응답이 없을 때 그 내가 신청했던 그 처분의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죠. 자, 이것도 역시 이행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똑같은 거부처분이 할지라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위법 판단의 기준치가 처분시인데, 거부처분 음행소송을 만약에 제기할 수 있다면 그때는 판결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취지가 달라요. 취소소송은 취소가 목적이고, 음행소송은 내가 원고가 신청했던 그 처분의 발급 여부가 목적이에요. 제도가 달라요. 대상은 같다 할지라도.
이걸 좀 더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쓴다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 그리고 음행소송 거부처분 음행소송 대상은 둘 다 거부처분이죠. 대상은.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는 거부처분의 취소고 의무이행 소송의 청구 취지는 원고가 신청했던 그 처분의 발급이에요.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점에서 둘은 다른 제도죠. 자, 그러면 이런 389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런 음행소송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정하자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인정 여부가 그거죠. 뭐 입법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입법론으로 도입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인정 여부는 우리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의 4조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정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문헌의 해석법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일단 부정설이 통설적 견해고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냐. 그 다음에 긍정하자라는 입장은 4조에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예시적 기준으로 봐가지고 넓게 인정해서 이거 거기 없는 것들도 포함된 걸로 해석하자라고 말하는데 문헌의 해석법을 넘어가는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어요. 예적 절충설은 뭐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판례가 철저하게 부정설 일단 우리도 부정설 뭐 없는 제도인데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허용할 수 없죠. 다만 입법론대로 도입이 필요하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안에 이 음행소송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가처분, 임시처분 제도를 같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우리가 보통 임시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390페이지 가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음행소송의 반대죠. 의무이행소송의 일정한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거라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일정한 처분의 불발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발급. 하지 말아달라. 근데 하나 정도 들어보세요. 이거 밑에 보시기 전에. 참고로 독일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독일은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일반적 이행 소송에서 끄집어내요. 다시 한 번, 지금 못 들은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니까. 독일은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일반적 이행 소송의 한 항목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 애들은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요것만 일단 하나 위에 게 취소성, 아래 게 음행소송.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취소성, 행정행위의 발급 요구, 음행소송. 나머지는 전부 다, 찌끄레기는 전부 다 일반적 이행소송. 그래서 독일 애들은 이 일반적 이행소송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끌어내서 거기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학설 중에는 이 일반적 이행소송이 우리나라 오면 당사자소송하고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으로 이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밑에 의의를 보시고, 의의는 별거 아니에요. 처분의 불발급을 요구하는 거죠. 처분의 발급이 임박했을 때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입을 틀어막는 제도죠.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라고도 말하고, 거기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허용하자라는 견해 중에 항고소송 형태로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하자라는 견해는 독일처럼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독일처럼. 그런 견해가 있어요. 참고로 들으면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독일 애들은 아까 봤던 행정행위 취소, 행정행위 발급 요구,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는 전부 다 일반적 이행소송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판례 입장이죠.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준공처분을 누가 다툴까요? 제3자가 다투겠죠. 예를 들면 자, 건축허가 나왔어요. 제3자가 다투겠죠. 그래서 건축허가 돼서 제3자가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차피 뭐 기각당했다.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를 통해서 건물이 완공되겠죠. 완공됐을 때 그 건물의 이용을 막아보겠다. 준공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준공처분이 나와야지 건물 이용하니까 준공처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 이것도 제3자가 제기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건물이 완성돼서 이용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 금지 해제 단계.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통해서 금지가 해제돼야 되겠고, 두 번째 단계가 착공 신고. 착공했으면 착공 신고. 마지막에 이제 착공 다 해서 완공됐으면 준공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제3자가 이제 다투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건축 허가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건축 신고 수리에 대해서 제3자 소송을 제기할 수 아직 없죠. 우리 판례가 수리 처분성 부정하니까 아직은 인정한 판례가 아직 없으니까. 착공 신고 수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한 적 없죠. 신고 반려만 처분성 인정했어요 아직.
거주신고 반려. 그 다음에 이렇게 준공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준공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소송 아직도 없는 거죠. 이런 소송 없는데도요. 알아두시고요. 역시 검토는 부정설 오른쪽 가서 개정안에 가면 이제 개정안에서는 제한적 요건에서 이제 이걸 허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한적 요건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의 성숙성, 보충성. 사건의 성숙성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처분의 발급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곧 나올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충성은 나중에 사후적인 제도, 특히 취소소송이라든가 국가배상 등을 통해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이게 보충성이죠. 그래서 이제 예방적 금지성 이렇게 제한적 한 요건 안에서 허용하자라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고 이것도 같이 들어올 때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 수단으로서 행정 민사집행법 300조량의 현상유지 가처분을 같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자, 밑에 2002년 사시 문제는 뭐 그냥 보시면 바로 풀리는 거고 마찬가지 2012년 변시 문제도 보시면 그냥 풀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2페이지로 가서 나번의 당사자 소송 잠깐 보십시다. 당사자 소송이 결국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지만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법률관계, 권리무관계라든가 기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우리나라 당사자 소송은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형태로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이행이라든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굉장히 해석할 여지가 많은 소송이고 앞으로 판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다번에 민정소송 기간성 봐두시고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볼까요? 성질에 따른 분류. 형성소송은 딱 하나 있죠. 취소소송 딱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소송은 의무이행소송, 이행소송인데 일단 현행법이 없는 제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소송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금전국부에 청구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행소송이 되겠죠. 확인소송은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소송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뭐 각종 지휘확인소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는 것들. 자, 넘어가십시다. 이제 행정소송의 꽃, 항고소송, 그 중에 꽃 취소소송을 중점으로 볼 텐데 소송물은 잠깐 패스하고 나중에 우리가 기판역 할 때쯤 해서 그때 볼 거니까 소송물은 잠깐 넘어가십시다. 잠깐. 그냥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다라고 그 한마디만 일단 기억하시고 자, 396페이지. 소송 요건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었죠. 그래서 개설을 우리가 봤었으니까 뭐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 소지가 적법해야지만이 본안심리 하는 건데 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 그때는 대충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보자고요. 자, 소송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세 번째 줄에 가면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부적법 소송으로서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나 꼭 기억할 것. 이 소송 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전에만, 즉 소재기 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계속한다. 즉 사시심, 변론 정결시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소재기 시에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따 보겠지만 협의 소익 같은 것들은 소재기 시는 충족됐으나 소송 중에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전심 절차 같은 것들은 제소할 단계는 못 갖췄는데 나중에 충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 계속 심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문단 중요하죠. 법원의 직권 두사 상임으로 원고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본안 전 단계에서 원고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하면 그때 이제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되죠.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각하 판결을 받는 불이익을 받으니까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죠.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판례는 원고적 기억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 기억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해줘서 이런 증명 책임을 완화시켜줘요. 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세 번째 문단 소송 요건, 대상적 기억, 원고적 기억, 소익, 피고적 기억 관할 부분이 있는데 뭐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대상적 기억, 원고적 기억, 소익은 순서를 지키세요. 왜냐면 소송의 대상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대상이 잘못된 거 들어왔으면 제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송의 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되고 대상이 확정됐을 때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봐야 돼. 그게 원고특혜 문제고, 만약에 침해한다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결국 이게 소송을 통해서 침해당한 이익이 구제될 거냐, 소액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소외 대상, 그리고 원고, 그리고 소액.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실 넓은 의미의 소액이죠. 넓은 의미의 소액, 광의의 소액. 그래서 소송 요건의 핵심,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액, 이 세 가지를 봐둬야 돼요. 이 세 가지 순서 지켜주시고, 웬만하면 지켜주시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다만 뭐 제소기간이라든가 전심 절차 같은 것들은 뒤에 가서 보게 될 무효확인 소송은 적용이 없죠. 그런 것들만 기억하세요. 제소기간 관련된 20조, 전심 절차 18조, 이 두 가지 조문은 38조 1항에 준용되지 않아요. 자, 계속 보십시다. 이제 소송의 대상부터 이제 끊어보죠. 소송의 대상 처분하고 재결이죠. 처분하고 재결, 합쳐서 처분 등이라 하죠. 그래서 처분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 이미 행정위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은 넘어가고 처음 보는 것들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처분의 정의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넘어가셔서 397페이지로 가가지고 처분 개념의 분석, 행정청에 행위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다. 밑에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공법인이죠. 공법인이죠. 공사잖아요, 공사. 공법인으로서 공사죠. 한국마사회. 공법인의 법률관계는 내부인과의 법률관계를 우리 판례가 이때는 사법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마사회와 내부 소속 직원 간의 관계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보통 공법인과 외부인과의 관계는 법률 관계의 관점에서 공법관계로 봐요. 그때는 처분성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단 또 뒤에서 나올 거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구체적 사실은 법집 표현에서 공고정에서 결국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답원을 보십시오. 답원.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거부. 자, 거부가 되는 게 어떤 건가 있나? 거부의 유형이. 비공개 결정도 거부죠.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도 거부고, 불허가 결정도 거부죠. 불허가 결정. 그죠? 불허가. 허가 발급 신청했는데 불허가 결정도 거부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려도 거부죠. 반려. 건축신고 반려. 돌아오는 거니까. 반려. 이런 것들이 거부죠. 그래서 보통 거부라고 칭할 수도 있고, 거부라고 칭하지 않아도 비공개, 불허가, 반려라고 돼 있으면 이제 거부로 보시면 되죠. 이런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특히 신청권 요구하는데, 자, 이 신청권에 대한 판례를 보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법규상 신청권은 뭘 말하느냐? 법조문에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 딱 있어야 돼요. 신청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딱 이 표현이 있을 때, 그때만 법규상 신청권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법 11조로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한마디도 없어요. 1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조랑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조랑. 11조 4항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 11조에 어딜 봐도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지 허가를 발급할 거 아니야. 전제적으로 당연히 신청이 요구되는 거죠. 조리상 이런 게 조리상 신청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그러니까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적 처분 같은 것, 예를 들면 뭐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운전면허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신청도 안 했는데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데 운전면허에서 날라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도 치고 뭐 해야지만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규상 신청권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리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거부는 상대방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가 되죠. 신청 없는 거부는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부가 날라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운전면허 발급 거부. 그러면 나 운전면허 있는데 뭐 발급 거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는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돼요. 신청 없는 거부는 없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이것저것 답안을 쓸 때 핵심 포인트예요. 네, 됐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법규상 신청권이 포인트가 아니고 법조문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의 없어요. 다 조리상 신청권. 대표적으로 법규상 신청권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적법 같은 경우는 이제 81조에 가면 뭐 지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규상 신청권이고, 하여튼 신청이라는 단어 없으면 전부 다 조리상 신청권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 예를 들면 건축 허가라든가 이렇게 뭐 운전면허 에어컨 당연히 이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신청권을 보통 인정이 왔는데, 그런 것 이외에 뭐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라든가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라든가 또는 변경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때 신청권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권의 범위가 항상 문제가 되죠. 네. 포인트 잡고 이제 들어가십시다. 자, 답원에 들어가 봐요. 답원에 거기 방가로 1번 이 거부 행위가 취소 수정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례, 이건 뭐 무조건 외워야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죠. 세 가지를 요구하죠.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는 어떠한 거부 행위가 취소 수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주는 행정 작용이어야 된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아주 나쁘죠. 안 좋죠.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그 밖에 주는 작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어를 못하는 장관들이 한 번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꼬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베껴왔어요. 하여튼 일본 애들이 원래 말을 못하잖아요. 저런 애들 걸 베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현 자체가 아주 이상해요. 자, 잠깐 보십시다. 봐봐,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왜 표현이 안 좋은지 보시자고요. 지금 갑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면 거부당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표현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신청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뭐처럼 보여요? 요 신청,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인의 신청이 공권 행사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사인의 행위인데 어떻게 공권 행사가 돼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꾸세요, 빨리.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이건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건 국어도 못하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선회하면 이거는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요거 건축 허가.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해 주는 작용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이 표현을 쓴 어느 날부터 이 표현을 쓰게 된 일본어를 충실하게 알고 계신 잘못 번역하신 그분이 잘못이에요. 뭔가 잘못한 거죠. 이걸 뜻하는 거, 이거 건축 허가, 요게 처분이 된다. 그래서 처분의 거부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를 보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우리 행정소법 2조 1항 1호에 처분의 정의 보면서 공권 쭉 가다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이 그가 뭐 말하죠? 공권력 행사, 공권 행사의 거부죠. 그러니까 결국 처분을 거부해야 거부 처분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먼저 충족이 돼야 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신청권에만 꽂혀가지고 이걸 검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특별분양 신청 결정에 대한 거부했을 때 특별분양 신청 결정 이게 처분인지 먼저 밝혀져야 돼. 그래야지 그 거부가 처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본에 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언어가 절어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바보 같은 말만 써요. 두 번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 변동을 가할 것. 이게 무슨 변동이 일어나요? 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면 거부 상태 그냥 신청한 상태에 머무를 뿐이죠. 아무 변동도 없잖아요. 변동이 어디 있어요? 변동이 하나도 없지. 그잖아요?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이건 판례가 살짝 해석하죠. 달리 해석하죠. 이때 변동은 법률관계 변동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보충 해석을 해주죠. 자기가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적불명의 요건이에요. 이 신청권은 진짜 국적불명. 이거는 독일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고 순수하게 일본에서 그냥 베껴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일본도 그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국적불명의 얘기예요. 어쨌든 국민에게 행위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청권은 엄밀히 말하면 원고적 격이 없었죠. 권리 문제니까. 원고적 격적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언제부턴가 그냥 거부 처분의 성립 단계, 대상적 결단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신청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시비를 걸고 있지만 어차피 아무리 학자들이 시비를 걸어도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신청권을 원고 쪽의 문제를 보든 대상의 문제를 보든 간에 좀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신청권이 인정되면 본안 갈 거고 인정 안 되면 각하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논의가 별로 중요하진 않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외울 게 지금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외워야죠. 세 가지를 외우시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해석까지 쓰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부가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한다는 것은 실제로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라는 게 판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권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 신청권을 형식적 권리로 봐요. 그 말 써야죠. 형식적 권리다. 즉 단순한 응답 요구권.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판례 표현 보면 형식적 권리만이 신청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형식적인 단순한 응답 요구권도 신청권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도 신청권으로 봐요. 그래서 그 판례 표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판례 전부 다 이건 표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표현 보면은, 자, 거기 밑에 판례 2번 보세요. 한번 밑에 박스에서. 밑에 판례 2번. 이런 것들이 그 표현이 아주 엉망이죠. 자, 거기 판례 2번 보면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 수상적 결정한다. 수상적 결정, 이거는 뭐 아주 좋은 편이고, 수상적 결정한다. 그 뒤에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를 정말 못하죠. 바보예요, 바보. 지금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 국어 그냥 순수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청권은 뭐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만을 신청권으로 봐야 되겠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는 신청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만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판례가 설명하는데, 우리 판례 중에는, 자, 대학 교수, 국립대학 교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뽑힌 자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 자들은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임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죠. 단순한 응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임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우리 판례가 처분이다 하면서 그때 신청권을 인정했거든요. 그거는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 넘어가가지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를 받을 권리예요. 또 판례가 있어요. 뒤에 가서 다른 판례. 자, 4급 공무원 있는데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언제 내가 3급 승진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승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서는 돼 있는데 그때 우리 판례가 신청권이 있다. 그때 말하면서 3급 승진 대상자로 뽑힌 자는 그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됐으면 3급 승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단순한 응답 요건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자신을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결국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신청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일반적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 바보들이죠, 표현 자체로. 빨리 여러분이 가서 바꾸세요. 이건 어떻게 바꿔야 신청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도 신청권이고, 더 나아가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도 신청권이다, 이거예요. 실제 판례를 보면. 지금 표현 자체가 전부 다 엉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제가 살짝 바꿔준 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실무적인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자, 정리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거부 처분의 성립에서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요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이제 세 번째 신청권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신청권은 추상적으로 결정한다. 무슨 말일까요?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을 떠나서 일반 국민에게, 일반 국민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그런 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추상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신청권은 형식적인 권리로서 단순한 응답 요구권도 신청권이고, 더 나가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권리도 신청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살짝 표현을 조금 손을 봐줬죠.
설명 봐드렸죠. 거기 올라가서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손본 게 아니고 보통 가장 요즘 최근에 행정쟁서에서 가장 유력한 책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하명희 교수님의 행정쟁서법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한번 써봤어요. 자, 동그란 3번에 신청권과 관련해서 판례는 신청권의 전부는 단순한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군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서 이러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수상들이 결정한다. 키워드 수상들이 결정한다. 그 말은 일단 일반 국민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고 그 뒤에 이러한 신청권은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인 경우도 포함되고 이렇게 바꿔야죠. 단순 응답받을 권리도 포함하면서 결국 신청의 인연은 만족적인 결과를 많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응답권, 요구권도 포함되고 신청의 인연의 만족적 권리도 포함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형식적 권리로서 소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만 신청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체적 권리,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도 신청권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일단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써주세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학설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판례가 바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써주고 이제 뒤에 학설은 그냥 필요하면 간단하게 양념. 급하면 쓰지 말고. 급하면. 그래서 이런 신청권에 대해서 특히 우리 판례가 거부처분이 성립당에서 요구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행정소송법 봐라. 거부처분에 관한 요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되어 있죠. 즉 공권 행사를 거부하면 바로 처분인데 어디에 그 신청이 있느냐. 그래서 신청권에 관한 문제는 원고적 요소가 있다. 이게 소위 원고적 교설의 견해가 있고 판례처럼 신청권을 거부처분의 성립당에서 보는 게 타당하다. 라는 대상적 교설의 입장이 있고 심지어 독일처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 소송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권리 침해보는 본안가서보자는 본안 문제설도 있어요. 이건 독일 소송법을 그대로 갖고자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보통 삼수를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비판할 때는 독일에 가서 하세요. 주소지를 독일로 옮기세요. 이렇게 보통 비판하고. 일설하고 이설의 대립인데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뭐로 보든 간에 신청권이 인정 안 되면 각하되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님 같은 분은 어차피 신청권은 원고 전격적 요소하고 그다음에 대상적 요소가 서로 합치되어 있는 결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권을 소송요건의 문제로 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어요. 타당한 입장을 보여줘요. 다만 답안 쓰기 편하기 위해서 판례를 지정하는 게 편할 테니까 안 그래도 답안의 검토 부작에 달리 거부는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되죠. 아까 설명했죠. 신청 없는 거부는 없어요. 그러므로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 대답 타당하다라고 간단하게 쓰고 나와버리면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넘어갈 거니까 학설 대립에 포인트 두지 말고 판례 표현에다가 포인트 두세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서 판례가 신청권 판례가 거부처분의 성립을 인정한 예, 부정한 예 잘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이 예들은 이제 알아둬야죠.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 이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자, 399페이지 양거리 2번 거부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예 국토 이용계획 변경 거부를 했었죠.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됐죠. 언제 인정되죠? 자,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대액이 있죠. 따라서 이런 자들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를 거부한 결과는 예외적 경우에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었죠. 네, 그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안 했으니까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자, 3번부터 먼저 봅시다. 검사 임용 신청 거부 이거 했었죠. 언제 했었죠? 제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할 때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이고 그 다음에 검사 임용령에 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검사를 임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검사를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죠. 그러나 임용 여부에 대해서 재량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신청권을 인정했다 사건이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할 때 그때 봤었던 거예요. 주관적 공권 파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4번 재임용 만료 기간 만료 통지를 보십시다.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사시 나왔던 2008년 사시 나왔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의 김민수라는 조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4년 임용을 4년으로 조교수 임용이 됐고 임용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자 재임용을 신청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재임용 기간 만료 통지를 했어요.
첫째, 그러면 이 제명기간 만료 통지는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통지라든가 고시 등이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는 이 통지나 고시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사표시인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명 기간 만료 통지가 그냥 기간 만료가 됐다는 걸 알려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의 제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로서 통지고, 둘째, 이런 의사표시로서 통지가 되겠고, 둘째, 그럼 제명 거부인데 이 제명 거부가 처분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판례가 기간제로 임용돼서 임용기간 만료된 국군학교 조교수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지만 제명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기다릴 권리는 있다. 즉 형식적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신청권을 인정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연구 주제가 다양한데 특히 이제 미술계에서 친일파들을 색출해서 그걸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친일파 그 명단에 누가 있겠어요? 그 서울대학교 자기 교수, 선배 교수들, 그 다음에 그 지금 교수하고 있는 분들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라는 교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이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니까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제명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소전심사 거쳐가지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겼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복직됐죠. 지금 계시죠, 아직도. 그래서 얼마 전에 발간된 서울대급 대한민국 그 친일파 명단, 친일파 사전, 미술계 쪽은 이분 논문으로 다 썼었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공존하면.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학교에 가면 그런 경우 많죠. 교수들 사이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교실한다. 연구실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죠. 문 열면 맨날 보이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 그 교수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대판 싸운 것 중에 저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주먹질 막. 따기 때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5번에 다음 페이지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 요것도 중요하죠.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여기 국공립학교 교수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채용을 신청했고, 그래서 지금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원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라는 조치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는 제명이 아니고 임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거고, 첫째. 그러면 임용 거부 의사표시가 취소성 대상자는 처분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이렇게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뽑힌 자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임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둬버리는 관점에서 이거 거부는 위법하다. 의전 전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그 소송을 이기나요? 아니죠. 신청권 인정되면 본안심사할 뿐이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앞서 우리가 검사 임용 거부 사건 같은 경우는 기각당했고, 앞에 서울대학교 김민수 조교수 제명 거부 사건은 인용됐고, 이렇게 소송은 결국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안까지 간다, 이게 특징이죠. 6번은 워낙 특이해서 그냥 결과만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지금 6번은 뭐냐면은 토지 매수 신청을 거부한 건데, 이 토지 매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처분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있는데 제 땅이 수몰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천법에 따르면은 하천의 사유가 허용돼요. 우리 한번 봤었죠. 2008년 이전에는 하천이 무조건 국공유였어요. 그러나 지금 하천법은 개정돼가지고 하천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만약에 수몰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사과라.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 결정 자체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결정 거부도 처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나 보십시다. 이거는 읽어보자고요. 이런 판례가 이 항고소송을 기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판례예요. 자, 보시면 세 번째 줄. 매수 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네 번째 줄.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
이런들은 아주 그 최악의 판례죠.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처분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그래서 취소 소송 가는 거죠. 이게 순서 아니에요? 우리 조문도 그렇게 되잖아요. 2조에서 처분이다.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4조 1호 가가지고 취소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죠? 취소소송이 아니면은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처분을 보겠다. 거꾸로 된 거죠. 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서 뭐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주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제도죠. 뭔가 다른 구제수단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결론 나왔지만 어쨌든 결론 알아두세요. 결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 공유수 매립면허 취소 신청 거부.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요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게 거의 없지만, 자, 이거는 작년 사시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어떤 취소를 신청할 권리를 우리 판례가 보통 부정해 왔죠. 어떤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를 부정해 오다가, 즉 건축 허가를 받았고 저 갑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소득이를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청권 인정 안 돼서. 언제 봤었어요? 우리가 행정개입청구를 할 때 봤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했던 판시가 있었고 그게 바로 401페이지 동그라미 1번 판례죠. 그죠? 40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언제 봤었어요? 행정개입 청구권 할 때 제가 부정한 판례로 써놨던 거죠. 건축허가를 제3자가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허가 취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 거부처분 취소성 제기를 우리 판례가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청권 부정해서. 그런데 같은 구조인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우리 판례가 신청권을 긍정했죠. 그때 뭐라고 했나요? 거기 왼쪽 와서 7번에 세 번째 줄 끝에부터 공유수면 매립면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행할 수 없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런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이익침해 배제를 위해서 면허 취소, 병역을 요구할 위치에 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401페이지 첫 번째 줄 신청권 부정해서 두 번째 줄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본안까지 인정해서 본안까지 나아가 판단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부합한다. 이런 관점에서 판례가 신청권을 긍정했죠. 그래서 지금 본 400페이지 7번 판례하고 401페이지 1번 판례는 우리가 행정 개입 청구권 할 때 그때 봤던 판례들이에요. 자, 그러나 401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판례가 신청권을 부정한 예들은 보통은 이렇게 어떤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다든가 변경을 요청한다. 이때는 우리 판례가 신청권을 보통 부정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아까 봤고 2번 토지 형질 변경 신청 반려 우리 판례가 처분성 없다. 왜?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복구 준공 통보 취소 신청권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가 신청은 없다 해서 처분성 인정하지 않아서 각하 판결했던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하나 더 볼게요. 앞에 399페이지 하나 안 봤죠? 2번 판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던가 또는 건축 신고했다가 반려당했을 때 그 반려가 처분이다, 거부가 처분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 단계로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로서 건축계획 심의 신청이 거부됐을 때 우리 판례는 이 거부가 이루어지면 결국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도 하자는 거부처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미리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 긍정했던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간쯤에 제가 세 번째 줄 중요한 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원고로서는 이 피고가 이 사건 반려 처분으로 인해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정한 지역이 있다. 그걸 면하기 위해서도 처분성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진행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건축계획 심의 신청 거부를 처분성 인정했던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다.